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좋은 물 전도사를 자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 운명처럼 마주한 물처리 기술의 마음을 뺏겨 운명을 걸었다는 이 사람. 우리의 수돗물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싶다는 심학섭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 신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 바로 물입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이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심학섭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많고 많은 분야 중에서 하필이면 왜 물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 네. 뭐 전공이 그건지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독일에 그 유학 시절에 네. 사업에 좀 꿈이 있어서 독일은 그 이런 박람회나 전시장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람회를 많이 다녔는데 아주 재밌는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니까 이제 배관의 그 부식 문제가 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대부분이 약품을 쓰거나 세척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기술들은 보니까 그런 걸 쓰지 않고 물리적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 참 제대로만 기술력만 좀 보강하면은 상당히 좀 시장성도 좋고 네. 사람들한테 유익한 그런 품목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부식을 알락하면 근본적으로 이제 물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하고 이제 인연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이제 뜻을 세운 게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10대 청소년 시절이라고 들었어요. 상당히 남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은 다 누구나 어릴 때부터 다 이렇게 어려움을 한 번씩 겪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좀 어린 나이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7살 되던 해에 예. 이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이 죽음이 뭔지 네. 삶의 의미가 뭔지 이걸 한 6개월 동안에 한 시금을 전폐하고 한번 고민을 진짜 많이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절대 쉽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제가 백지에다가 이제 인생을 제 임의로 인생을 그려서 네. 그 인생대로 사라지는지를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제가 그 사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독일 유학 중에 이제 하여튼 물을 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물 사업을 하게 되셨는데 독일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그 해외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사업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 되고 주변에 또 도와줄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아이템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아예 없는 상태에서 네. 한번 시작을 해보고 또 넓은 시야를 갖고 가야 되니까 사실 독일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독일에서 많은 걸 참 배우게 됐는데 가장 어려운 건 이제 돈을 다 없애고 30살에 결혼도 하고 30살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 17살 때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 연구 개발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가족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돈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또 시야를 넓히려면은 독일에서도 이제 또 해외를 많이 다녀봐야 되는데 예. 해외 한번 갔다 오면은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네. 집에 이제 살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람 보고 가진 게 얼마가 있냐니까 50마르크가 있답니다. 그래서 한 2만 5천 원 정도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살 때 당구장에 가서 제가 이제 50마르크를 걸고 내기 당구를 쳐서 한 100마르크를 따서 이제 살을 이렇게 받아본 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사업을 이어가시다가 여러 사고가 생겨서 결국 또 이제 한국에 오셔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네. 당시 이야기 좀 계속해 주시죠. 96년도가 이제 제가 30살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전시회를 하고 이제 제가 개발한 제품을 한 2억 정도를 이렇게 네. 판매를 하고 물건을 신용으로 먼저 보내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이제 IMF가 97년도 IMF가 이제 오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2억 정도의 돈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낭패가 아니죠. 또 예, 한국 상황이 그렇죠. 예. 뭐 워낙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또 그 독일에 보면은 터키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그중에 거상들이 많습니다. 예. 그 사람들하고 또 비즈니스를 했는데
우리 그 후라이팬 같은 거를 그쪽에서는 이제 피자팬으로 해서 피자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네. 피자팬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많이 좀 그 당시에 또 납품을 해주고 해서 예. 했는데 특히 사람들은 대부분 현금 박치기입니다. 어.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직원 보고 이제 시켰는데 직원이 돈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렇게, 그러다 예, 보니까 한국에 이제 2000년도 올 시점에 네.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저 먼저 들어오고 가족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 값이 없어서 예. 우리 그 선배 삼성 다니는 선배한테 돈을 한 1,000만 원 빌려서 네. 제가 나중에 한 2년 가까이 있다가 한 3천만 원 제가 갚아준 적이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계속 역병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한 번, 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예. 계속 이렇게 겹쳐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 인생에 누구나 겪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나름대로 이렇게 꿋꿋하게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 독일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지만 한국에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 시장 다른 곳도 많이 진출하고 계시잖아요. 예.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해외는 제가 보면 한 50개 나라를 가본 것 같아요. 네. 가본 것 같은데 2001년도인데 세미나도 하고 그쪽에 이제 물건 납품도 하고 해서 네네. 태국을 가게 됐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이 걸리니까 아무 일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TV를 호텔에서 이제 TV를 보니까 이제 골프 채널이 나와서 예. 갑자기 저 골프가 그렇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골프 골자도 모르고 한 번도 이제 연습장을 가본 적도 없고 예. 근데 저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근데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서 네. 우리 태국 파트너 보고 골프 치러 한번 갈까 하니까 이 친구가 제가 골프를 상당히 잘하는 줄 알고 태국에서 한 3번째 유명한 그 골프장을 예약을 해놓고 아, 예. 처음 같이 온 거죠. 나가셨는데. 예, 도착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믿지를 않는 겁니다. 막 웃으면서 계속 농담하지 말라고 예. 계속 정말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면은 정말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이제 하니까 예. 그러면은 드라이브나 이런 긴 채는 쓰지 말고 예. 7번 아이언으로 해서 좀 짧은 채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예. 18호를 한번 다 돌은 적이 있습니다. 아. 지금 같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 바람에 아주 그 이후에 골프를 잘 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대표님께서 물과 관련된 사업을 이제 운영하면서 특히 이제 좋은물 전도사로도 활동하고 계시지만 수질 관리, 특히 이제 수돗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수돗물 수준이 해외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자원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이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보다도 약수트가 가장 많고 예. 그런 이유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하강암을 우리나라가 아주 양질의 하강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라든가 뭐 금이나 이 나비라든가 이런 그 광물질은 적은 반면에 수질한테는 엄청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수돗물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다는 이제 아쉬운 것이 이제 그 좋은 수돗물을 제대로 못 살려 먹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안타까워서 네. 제가 이제 물 쪽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의 이제 수돗물이라고 네. 이제 하시는데 하지만 최근에 이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사고가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네. 우선 어떻게 하든지 원수를 잘 관리해줘야 되고요. 그 원수가 오염이 덜 된 물을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당연히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처리를 할 때 가능하면 물 속에 있는 많은 원자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은 살리고 네. 또 몸에 안 좋은 것들은 그걸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정수 처리장의 어떤 시스템이 아직 좀 선진화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살려내주면은 아마 요충 같은 문제는 충분히 뭐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고 잡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는 수돗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네.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수를 정수 처리를 잘 하고 정수장도 보면 독일 같은 데는 보면은 그 베를린이라든가 이런 프랑크푸르트나 디셀도르프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이 그 이 지하로 두거나 이 그 원수 자체를 이렇게 카바를 다 씌웁니다. 네. 씌우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 유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물에 있는 그 산소라든가 이런 산소량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고 우리 몸에 어떻게 건강한 물이 어떤 물인지를
이걸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살펴줘야 됩니다. 네. 그게 선진국은 그게 잘 돼 있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유해성이 안 생기도록 이제 이 정수장 이후에 이 상수도 간망이라든가 옥내 급속한 이 간망들을 부식이 안 되도록 특히 뭐 물때라든가 균이 많이 특히 우리나라 물은 이런 그 원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연수적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물때가 많이 생깁니다. 예. 그게 이미 균이 많이 예.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잔류 염소 같은 게 좀 적게 나오고 염소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방법을 잘 사용해 주면 되는데 지금은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술들을 제대로 된 기술들을 잘 살펴서 잘만 관리를 해주면은 아마 누구든지 좋은 양질의 우리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현재 이제 좋은 물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일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물을 마시는 뭐 좋은 방법이 있나요? 물을 갖다가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네. 한 가만히 활동을 안 할 때는 우리가 평균 2리터입니다.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먹고요. 그다음에 커피나 차는 사실은 물이 아니거든요. 네. 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먹어줘야 되고요. 또 물을 끓여서 먹으면은 물을 끓일 경우에는 산소나 일산화탄소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물을 마셔주는 게 네. 우리 몸에는 가장 그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데 예.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물 관련 기업인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좋은 물 전도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힘이 닿는다면은 네. 우리나라의 이런 양질의 물이 아마 좀 그 이 과학적으로 좀 더 밝혀서 대외적으로 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역할을 하고 싶고요. 또한 그 이 좋은 물을 잘 이렇게 그 관리하고 정책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아마 선진국에 많이 그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하고 교류를 많이 해서 그런 좋은 정보를 또 전달하고 네. 사람들한테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해외 쪽도 아마 우리 그 좋은 물이 어떤 물인지를 많이 이렇게 해외 쪽도 알려주면은 아마 그게 제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을 섭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커피나 차가 아닌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는 바로 폐렴이라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우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 중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왔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예방접종 가능 장소가 확대됐습니다. 아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와 지정된 민간 의료기관에서 23가 다당질 백신을 무료로 예방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예방접종을 이미 받았다면 65세 이후 접종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무료로 재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종을 위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은 관할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전 꼭 유선으로 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잘 기억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내려갈 줄 모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다시 한번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3법,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부동산 3법, 그리고 공공재건축을 강조한 주택공급 대책까지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집값 안정화 이룰 수 있을까요? 이슈 인사이드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에 공포의 주택 사재기라는 의미의 패닉 바잉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정도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수도권 공급 대책을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23번째 이번 부동산 대책,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 그리고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최근에 여당의 주도하에 전광석화처럼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보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전월세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임대차 3법이 어떤 법인지 간단히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 사항을 파악해서 정부가 나중에 자료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네. 당장 하는 건 아니고 네. 내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전월세 상한제가 되는데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계약을 제외하고는 상한제가 연 5%로 규정이 된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의 계약을 보장하는데 한 번에 한해서 2+2 그래서 4년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그런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입자를 위한 법인데 오히려 이제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전세 매물이 오히려 줄어들고 또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킨다. 이런 이제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움직임은 어떤지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과거에 그 89년대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됐을 때도 네. 음. 이미 시행 전에 20-30% 정도 전세값이 오른 적이 미리 있고요. 올리자라는 미리 거죠. 오르죠. 네. 이건 뭐 집주인들이 이제 4년간 못 올리니까 네. 한꺼번에 올리자 하는 심리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런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공급 물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든 전세든 매물이 귀하다 보니까 매물 절벽 현상이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세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전세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집값도 내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가 동행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입주 물량이 서울은 더욱더 반토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문제인데 그래서 내년에 전세 대량 가능성은 좀 더 커졌다. 미친 전세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또 전세와 매매는 연동되어 있다.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월세 전환을 앞당길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보증금을 빼줘야 되니까 급작스런 뭐 이렇게 월세 전환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금리 때문에 전세를 놓는 것보다는 월세를 놓는 게 월세 전환율을 이번에 한 4%로 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을 받아도 은행에 맡겨도 한 1% 내외밖에 이자를 받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월세로 돌리면 그 전환율이 한 4%가량 되니까 물론 좀 지역마다 다르지만 훨씬 더 2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세는 좀 사라지고 월세로 그러니까 전세 소멸 월세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걸 일부에서는 선진국형 제도로서 유례하게 봅니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월세가 전세보다도 더 주거비 부담이 2배가량이 높거든요. 네. 이런 걸 감안하면 집주인에게는 월세가 유리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가 유리한데 이런 현상도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주거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몹시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을 하다 보니까 뭐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위헌 논란도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헌이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저는 위헌의 소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재산권 침해라든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이 되었을 때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네. 결국은 전월세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점, 네. 또 우리가 주택 등록 제도에도 이제 사업자 제도에도 보면 5% 이상 오르지 못하게끔 상한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위원회 크게 그런 저촉되는 면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고 제도 같은 것들도 지금 매매 거래 신고가 이미 되어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감안하면 뭐 당장 이게 위원회 소지는 있으나 위헌 판결을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전세가 귀해지다 보니까 세입자 심사가 좀 까다로워질 것이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세가 없는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해외에서도 이제 임대료 상한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아주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뭐 각종 특약을 붙인다라든가 임차인한테 정해진 기간에 뭐 몇 년을 주고 그 사이에 나가는 그런 계약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4년을 꼼짝 못하게 그 임대를 줘야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뭐 지인들한테만 임대를 하겠다라든가 네. 아니면 뭐 내년에 내가 들어갈 살 집이면은 1년간 집을 비우겠다 그런 사례들도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약과 관련된 그런 규제가 너무 세면은 공급이 줄어든다는 전형적인 사례를 따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을 보면 세제 관련,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들이 많이 통과가 됐어요. 주택 관련 세제 세 종을 모두 강화했는데 이러면 이제 있는 집들을 좀 내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예, 지금 현재까지 뭐 증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이런 법이 생기기 전에 특히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증여가 1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다주택자들 중에 상당수는 증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벌써 이렇게 처리를 한 상태이고 네. 이제 남은 사람들 다주택자들 중에 집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이제 법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 6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물건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물량들이 뭐 아주 양질의 물량이 아니고 대다수가 보게 되면은 90% 이상이 이제 뭐 6억 이하의 주택이라든가 네. 아파트는 25%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나와봐야 시장에 뭐 큰 충격을 준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 그러나 뭐 약간의 물량이 쏟아짐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걱정해야 되는 거는 네. 뭐 세계 최초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가장 센 규제를 가했거든요. 세금을 가장 많이 때렸습니다. 그 기존의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세금을 이렇게 강화했을 때는 일회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은 네. 중장기적으로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시급하게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들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효과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올리거나 그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은 그 나중에 이제 투자 수익률이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면 공급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급이 떨어지면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임대 물량도 줄어들게 되고 네. 특히 우리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 세계가 뭐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거든요. 네. 선진국에서는 모든 주택이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규제가 센 상태에서 세금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급 위축이라는 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주고도 집을 못 사는 아니면 돈을 주고도 임대를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오히려 보유세는 해외가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보유세가 낮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유세가 높은 나라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이. 근데 그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네. 양도세가 거의 없거나 보유세 중에 상당 부분은 소득세에서 감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유세 중에 상당 부분을 뭐 비용 처리해주거나 이런 규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유세가 높은 편인데 그 소득세에서 다 감해주거든요. 예. 그리고 양도세는 5년 이상만 거주하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를 보면은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양도세는 최고입니다. 네. 다 합쳐보면은 세계에서 탁월한 정도로 높은 그런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예.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여 취득세라는 걸 좀 높여야 된다. 그래서 증여를 하지 않고 매물로 내놓게 해야 된다. 이런 좀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좀 증여는 줄어들 수 있을까요? 예, 뭐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증여 취득세 자체를 굉장히 올리게 되면은 예. 증여의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증여가 이제 서울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뭐 보통 때보다 10배 이상이 증여가 되고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증여세하고 증여 취득세가 높다 하더라도 양도세하고 비슷한 수준이면은 남한테 양도하는 것보다는 자기 지인이나 자제분한테 증여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증여취득세가 지금 정도 수준에서 움직인다면은 계속해서 증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 주에 그 미뤄왔던 수도권 공급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군 골프장이 들어가 있고 각종 공공 유휴부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눈길을 크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 긍정적인 점은 그래도 이제 그전에 그 규제 일변도의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예. 또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이렇게 기조가 좀 바뀌었다라는 점은 몹시 좀 긍정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해 왔죠. 예. 물량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도 총 26만 호에서 예. 또 서울을 중심으로 13만 호, 2천 호죠. 이게 나오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이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예. 또 조달청 부지라든지 또 과천의 이 청사도 사실은 첨단 산업지구로 이렇게 개발이 예정돼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주택 공급지로 들어간 점들은 상당히 좀 이색적이고 눈에 띈다. 그만큼 정부가 공급 확대를 신경을 썼다. 여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재건축이죠. 이 예. 공공이 참여해서 고밀 재건축을 하겠다. 이 공공 재개발은 이 앞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네. 그러나 이번에 그동안 억제만 했던 재건축을 규제 완화, 용적률이나 층고를 통해서 여기서 5만 가구 또 7만 가구를 늘리겠다. 이런 점들은 눈길을 끌고 주목할 만한 변화이고 또 기대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과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큰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말한 물량을 보면은 뭐 예. 나오기가 힘든 물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게 뭐 공공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인데 네. 13만 2천 호 중에 7만 호거든요. 그렇죠. 민간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태릉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정부 유휴부지에다가 네. 뭐 철도 위에다가 아니면 뭐 도로 위에다 집 짓겠다는 것들이 거의 다 무산됐거든요. 예. 주변 주민들 반발 때문에 특히 지금 또 보게 되면 구청장이라든가 국회의원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다가 임대단지를 지으려는 거냐 예.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정부 계획대로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또 센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수도권 신규 택지로 이제 확정된 부지들에서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텐데 예, 이게 실제로 입주하는 시간까지는 상당히 걸리죠. 이게. 아무리 빨라도 3에서 한 5년 걸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프라까지 깔리는 걸 감안하면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고 네. 그래서 그런 물량들 자체가 지금 시장 안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신도시 3기 신도시를 여러 군데 했지만은 네. 가격 폭발이 출발한 건 강남이거든요. 예. 강남의 그 가격을 잠재울 만한 것들이 어디가 있느냐. 그걸 봤을 때는 좀 물량 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다. 뭐 과천, 하남 정도가 이제 좀 괜찮은 건데 나머지들이 좀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값 잡는데 어디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서울 도심 안에서 공급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공공참여 재건축 허용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건데요. 이게 용적률을 최대 500% 그리고 50층 재건축까지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현재 상황과 비교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네. 현재는 이제 삼종 일반 주거에서 재건축이 이제 용적률이 300% 정도로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층고를 3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용적률 300%에서 이제 앞으로는 500% 개인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것이고 용적률을 이렇게 높이다 보면 자연히 높게 층고가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50층 이상 이렇게 좀 높여준다는 게 이번에 정책의 큰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내지 70%를 기부 체납 방식으로 환수를 해서 예. 여기에 공공 임대와 공공 분양 아파트를 이제 절반씩 넣겠다.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로 신혼부부나 또 30, 40대 젊은 층에게 공급을 하겠다. 네. 이런 게 좀 내용인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서울시와도 좀 조율이 안 되고 지금 환수되는 걸 보면 그동안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고 그래서 분상제죠. 그다음에 여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이 이미 이 규제 정책이 놓여 있는데 네. 여기다가 다시 늘어나는 것들의 거의 70% 이상을 이렇게 국가가 환수를 하게 되면 이 조합원 입장에서는 큰 이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 이익과 이 투자 메리트가 줄어들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또 참여하는 그런 조합이 많을 것인가 이런 점들은 좀 우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이번 정부의 그 공급대책 발표가 2030 세대의 패닉 바잉 한마디로
사재기 열풍이죠. 주택 사재기 열풍을 좀이라도 잠재울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두 분 각각 지금 이제 부동산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강화가 됐고 공급 대책도 어쨌거나 나왔습니다. 총평을 해주신다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뭐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정부 의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세금 제도도 세계에서 가장 센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니까 다주택자하고 법인이 물량을 내놓게 되고 그리고 뭐 코로나로 인한 거시경제 여건도 안 좋고 네. 그리고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필요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건에 의해서라도 단기 조정은 가능하지만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 효과는 명확하게 반대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좀 쌓이고 쌓이면은 아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임대 물량도 더 줄어들고 가격은 순간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돼서 이제 서민들이 더 어려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원장님은. 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한 두세 가지 총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우선 그 정부의 정책의 목표가 집값 안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토가 뭐냐 그러면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그런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부총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목표가 몹시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집값 안정에다가 이제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저는 서민 주거 안정에다가 목표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30, 40대의 실수요자가 10채 중에 3채는 이들이 거래하고 있는 실수요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번이 넘는 대책을 통해서 이미 투기 수요는 상당히 네. 잠재웠다라고 차단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집값보다도 먼저 안정돼야 될 시장은 전세 시장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전세 난민, 전세 주거 대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안정이 안 되면 매매도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전세가 안정되려면 기존 시장에서의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되고 아니면 앞으로 신규로 공급 물량도 늘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참에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를 다시 좀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에 따른 충분한 당근책,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함께 주어져야 당초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이제 대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23번째 8.4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이정표가 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현 정부의 마지막 대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